깊은 밤 미호가 전하는 무서운 이야기. 여름 끝자락이었습니다. 저는 외삼촌 부탁으로 시골 마을의 빈집을 잠시 맡게 되었어요. 그 마을은 산과 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고개를 기준으로 집들이 위아래로 흩어져 있었죠. 제가 묵게 된 곳은 고개 아래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동안 비워둔 집이라고 하더군요. 낮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해가 지면 마을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골목은 금방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약하게 깜빡였죠. 현관을 열자 오래된 흙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먼지가 거의 없었고 누군가 최근까지 살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죠. 부엌 창문을 열면 고개 위쪽 길이 보였습니다. 길 끝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늘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그림자가 뒤집혀 있는 것 같았죠. 첫날 밤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논 사이로 벌레 소리가 이어졌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을 때 고개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던 사람이었죠. 걸음은 느렸고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쳐다보다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뭐든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에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노인 몇 분이 모여 이야기하고 계셨죠. 비가 오려나 봐. 고개바람이 달라졌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아래는 밤만 되면 바람이 반대로 불어. 저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어요. 점심 무렵부터 구름이 몰려왔고 저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금세 굵어졌어요. 기와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도랑의 물이 불어났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부엌 창가에 앉았어요. 밖은 어두웠고 비에 잠긴 마을이 흐릿하게 보였죠. 고개 위쪽 느티나무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로등 사이를 지나며 조금씩 보였다가 사라졌죠. 빛 때문에 흐릿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흔들리는 방향이 뭔가 달랐어요. 길게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보였어요. 눈과 입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아래쪽을 향해 거꾸로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습니다. 빗물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그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비가 계속 내렸고 기와에 부딪히는 소리가 변했습니다. 한참 후 빗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분명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셋째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논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는데 유리창 쪽이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더 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고개 위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느티나무가 윤곽만 남은 채 서 있었어요. 그 아래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가로등 불빛이 켜지는 순간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몸은 똑바로 서 있었지만 얼굴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턱이 위를 향해 붙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어깨에는 젖은 소매가 축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안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까맣게 비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존재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어요. 가로등 밑을 지날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각도를 바꾸었죠. 마치 제 시야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 아랫집 앞 돌계단에서 그것은 멈췄습니다. 문패를 본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따라 창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리 표면이 얇게 떨렸습니다. 그 진동이 손등에 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나며 미닫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멀리서 트럭 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창가를 보았습니다.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유리에는 김이 서려 있었죠. 그 위에는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건 얼굴이 거꾸로 된 방향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랑을 치우고 회관 앞에는 다시 장기판이 놓였어요. 저는 낮 동안 창문을 닫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햇빛이 비춰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를 닦을수록 얼룩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가락의 방향은 한결같이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 어르신이 장작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아래는 바람이 거꾸로 불어. 밤엔 창문 닫고 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질녘이 되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였어요. 마당의 풀은 한쪽으로 눕고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런데 팔을 올리려다 방향을 헷갈렸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어딘가 어긋났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 쪽에서 걸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마을의 지도가 뒤집힌 듯 떠올랐어요. 길이 반대로 흐르고 냇물이 위로 올라가고 고개의 위아래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등이 닿은 벽이 바닥처럼 느껴졌고 이불이 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의 무게가 반대로 쏠렸고 심장이 거꾸로 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집의 창문을 떠올립니다. 유리는 밖을 비추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 안쪽을 보여줘요. 어떤 밤에는 그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위와 아래를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그 집은 아직 고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바람은 지금도 거꾸로 붑니다. 그의 여름은 이상할 만큼 더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렀어요. 바람에는 소금기와 모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나눴어요.
가끔은 PC방이나 노래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 일상이 특별하진 않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그때는 가장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날도 더운데 물질하러 가자.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버너와 텐트, 간단한 낚시도구, 그리고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박스를 챙겼어요. 햇빛은 강했고 바다는 멀리서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빛은 물 아래에서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어요. 낮 동안 우리는 신나게 물에 들어갔고 해가 기울 무렵엔 모래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식사를 마친 뒤엔 텐트에 들어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가벼운 웃음소리와 함께 졸음이 찾아왔어요. 그저 잠깐 눈만 붙이려 했는데 눈을 뜨니 하늘은 이미 붉게 변해 있었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친구 셋은 여전히 물에 들어가 있었고 한 명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발끝이 닿은 물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했고 그땐 정말 아무런 불안도 없었어요. 방파제 주변엔 어민들이 통발을 설치해둡니다. 그걸 알던 우리는 통발을 보자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리 한번 해보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다 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줄을 잡고 통을 들고 발밑에 모래를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때였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얀색이었어요. 처음엔 부표가 가라앉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물이 탁했고 빛은 희미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얼굴이 있었어요. 부풀어 오른 얼굴이었고 볼과 입술은 색이 거의 같았습니다. 눈은 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느리게 흔들렸어요. 그 얼굴은 통발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수면으로 치올랐어요. 폐가 타는 듯 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고개를 내밀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떴을 때 옆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세 명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물속에 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겨우 10여 초 남짓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몸이 먼저 식어갔고 피부 위로 차가운 물이 스며드는 느낌만 남았어요. 겨우 육지로 올라왔고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숨소리만 들렸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누군가가 그만 가자고 했고 다른 친구는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낚시를 하기로 한 두 명의 뜻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해는 완전히 졌고 방파제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랜턴 하나가 불을 밝혔고 우린 그 빛 속에서 낚싯줄을 내렸어요. 밤의 바다는 낮보다 조용했습니다. 작은 물결이 돌에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죠. 그때 낚싯대 하나가 갑자기 휘었어요.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릴이 돌아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랜턴 불빛이 수면 위를 비췄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죠. 그건 얼굴이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귀끝까지 찢어진 얼굴. 웃고 있었어요. 눈은 똑바로 우리를 보고 있었죠. 그 얼굴은 낚싯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요. 우린 동시에 낚싯대를 내던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걸 봤죠. 발소리가 얽히고 모래가 흩어졌어요. 숨이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울먹였죠. 그런데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잔잔했어요. 우린 그날 밤 텐트를 접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헤드라이트가 바다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물가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이젠 여름이 되어도 바다에 가지 않아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죠. 밤이 되면 창문을 통해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처럼요. 가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날의 냄새가 떠올라요. 젖은 밧줄과 통발의 비린내, 젖은 모래와 뜨거운 랜턴의 금속 냄새, 땀과 소금 그리고 바람이 섞인 묘한 냄새예요. 그 냄새를 느끼는 순간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줄을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래로, 계속 아래로요. 그리고 그 바다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죠. 조용하게, 변하지 않은 채로요. 우리는 오랫동안 주공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집이 도깨비터 같았다고 정리했죠. 처녀 귀신, 아이 귀신, 총각 귀신 같은 것들이 보였다고들 했습니다. 작은 거실과 길게 뻗은 복도, 장판 바닥과 낮은 장롱, 욕실과 싱크대가 온수를 나눠 쓰던 오래된 구조였어요. 밤이면 형광등 보조 전구를 켜두었고 이불은 바닥에 펴고 잤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CRT 모니터는 제가 누우면 발치 쪽에 놓여 있었죠. 앞동에는 외할머니가 사셨고 저는 낮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칭찬을 받고 싶어 남은 설거지를 먼저 해두곤 했어요. 그날은 한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얇은 이불은 발치에 밀려 있었어요. 새벽에 눈이 떠졌고 다시 잠을 청하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 방문 밖 장판에서 맨발 소리가 시작됐죠. 쩍 하고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원으로 돌았습니다.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졌고 다시 문 앞까지 붙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즉시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고 그 순간 두 발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몸은 굳었고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소리는 문턱을 넘어 제 옆으로 스며들었어요. 장판의 습기가 귀 옆까지 붙어오는 느낌이었고 발치에서 오르내리던 기운이 양 발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한기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까맣게 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에는 한동안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는 언니 쪽으로 바짝 붙어야 잠이 왔어요. 엄마는 훗날 그때 어린 저를 안심시키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타이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새벽이면 기계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혼자 부팅을 시작했고 모니터를 켜면 오래된 운영체제 로딩 막대가 올라갔어요.
저는 바탕화면이 뜨면 전원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누운 뒤에도 발치에서 타닥타닥 키보드가 혼자 움직였죠. 낮에는 멀쩡했고 아침에는 전원이 꺼진 채였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깬 새벽에만 그랬어요. 전화 문제도 이어졌는데 당시에는 전화가 오면 인터넷 접속이 끊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언니가 컴퓨터를 하던 중 연결이 복구될 즈음마다 집 전화가 울렸죠.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몇 분 간격으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언니가 두세 차례 더 받다가 저에게 대신 받아보라고 했고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거실 불도 켜지지 않은 안방에서 버텼어요. 제가 전화를 들었을 때도 제 목소리가 수화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고 기계 먹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통화를 끊고 자리에 앉자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언니는 결국 컴퓨터를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 같은 패턴은 새벽에만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새벽에는 이유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고 제 손이 아이 손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굵고 투박한 남자 손처럼 보였고 낯선 제스처가 자연스레 반복되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맑아지면 울음이 잦아들었고 남의 감정이 겹쳐진 듯한 잔향만 남았죠. 다른 날에는 발밑에서 급한 한기가 솟았고 누가 발을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의자 위로 발을 올렸고 곧바로 바닥 콘센트가 펑 하고 터졌어요. 우연이었는지 다치지 않게 비껴가게 된 건지는 끝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욕실과 싱크대 온수 라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틀면 욕실 온수가 바로 식었죠. 그날 밤 언니가 샤워를 하던 중에 물이 갑자기 미지근해졌습니다. 언니는 원인을 확인하려고 욕실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싱크대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가 뚜렷했습니다. 물줄기 떨림과 금속 그릇이 맞부딪히는 높낮이가 분명했죠. 익숙한 엄마의 생활 소리처럼 들렸고 설거지가 거의 끝나간다는 기척까지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누가 싱크대를 쓰고 있으니 금방 끝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수가 즉시 돌아왔고 언니는 남은 거품을 서둘러 헹궜어요. 걸린 시간은 대략 1에서 2분 정도였어요. 언니가 수건을 두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부모님은 안방 이불 속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거실에는 사람 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싱크대를 확인하니 설거지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접시는 그대로였어요. 물기 자국도 보이지 않았고 수세미는 마른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밤에 샤워할 때 거실 불빛과 싱크대 소리를 먼저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낮에 혼자 설거지를 맡는 날이 많았고 그릇을 헹굴 때 등 뒤 왼쪽 어깨를 쓰다듬는 감각을 간헐적으로 느꼈어요. 손바닥이 지나간 자리에만 소름이 길게 돋았고 한기가 싱크대 아래 발치까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물소리만 남았죠.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엄마의 생활 루틴을 흉내내는 무언가가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끙끙거리며 주무셨습니다. 훗날 그게 반복적인 가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느 밤에는 등 뒤에서 어깨를 톡톡 치는 리듬이 오래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뒤에는 장롱뿐이었는데 틈 사이에 흰옷의 존재가 곱게 앉아 있었다고 기억하셨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목 위가 비어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느낌은 분명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누웠을 때는 이불 위를 꾹꾹 밟는 압력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두 사람 사이를 벌리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위에 눌려 끙끙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깨워주면 겨우 빠져나오곤 했다 하셨어요. 방문이 끼익 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들어온 줄 알고 바닥을 더듬었고 작은 발이 손에 잡혔다고 했어요. 피부는 사람과 다르게 차가웠고
눈을 뜨자 문간에 아이의 형상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고 기억하셨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시작하자 아이의 웃음은 허밍처럼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신을 찾는다며 머리맡 윗공간을 맴도는 조롱의 가락이 길게 이어졌죠.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베란다 쪽으로 아주 천천히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그 집의 밤을 혼자 버티지 않으려 했고 우린 각자의 체험을 조심스럽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결국 예배를 청했습니다. 작은 집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모두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끝난 뒤 누군가 집에 동물 그림이 있느냐고 묻자 엄마는 장롱이 큰 호랑이 스킬 자수를 떠올리셨습니다.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왼쪽 귀퉁이 하얀 배경만 조금 남아있었죠. 그것에 붙은 것을 떼어내자며 불에 태웠고 연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한동안 뜨거웠고 우리는 조용히 창을 열었어요. 그 뒤로는 잠잠했지만 새 집으로 옮긴 첫날 컴퓨터에서 타닥 소리가 한 번 난 것 외엔 별일 없었습니다. 저희 살던 예전 집에 이사 오신 아버지 지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그 여름과 그 집을 차분히 떠올립니다. 장판 위 원을 그리던 맨발 소리와 발목에서 올라오던 냉기와 잠들기 전 이불을 조금 더 끌어올리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요. 믿지 않으려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불을 끄기 전에 발치 쪽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저는 장의사입니다. 이 일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새벽에 산을 오르기도 하고 병원 지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수습 장소의 온도와 냄새, 금속 침대 바퀴가 바닥을 미는 소리, 종이, 태그의 질감 같은 것들이 일상에 섞여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가벼워지지는 않더군요. 업무가 길어진 날이면 밤이 더 길게 느껴지고 휴게 의자에 등을 붙인 채 숨만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근무는 이미 20시간을 넘겼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내등만 일정한 밝기로 켜져 있었죠. 전화는 잠시 울리지 않았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저는 데스크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눈을 감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자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귀신에 대해 저는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에 가까워요. 다만 사람이 죽기 직전에 뇌 활동이 잠시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뉴런의 전기적 발화와 화학적 전달이 급격히 일어났다 잦아드는 현상으로 설명되곤 하죠. 의식이란 것도 결국 신경계의 전기와 화학이 만든 패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을 의지와 자아를 가진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 혹은 직후의 전기적 패턴이 공간 어딘가에 아주 약한 흔적으로 남는 현상, 그 정도로 정의하고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 흔적이 잠깐 더 선명해질 수 있고 예민한 사람은 그걸 감지한다고 믿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그런 환경을 자주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 믿음은 미신이라기보다 현장에서 생긴 가설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새벽과 새벽 사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인시라고 부르는 시간대였죠. 벽시계는 새벽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장례식장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는 환풍기 바람만 아주 약하게 돌고 있었고 천장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거렸어요. 그 불빛이 벽면 금속 표지판에 짧게 반사되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한 채 호흡만 고르고 있었죠. 잠깐 감았다가도 금방 떠졌고 어깨와 등은 계속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오려다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위층 요양병원 쪽에서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실 팬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했고 자동문 센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공기가 건조했고 익숙한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너무 고요하면 작은 소리도 오래 남습니다. 그때의 조도와 소음의 간격, 그리고 제 호흡까지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뭔가가 휙 스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의 감각이었어요. 바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공기가 순간 밀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닿아있던 제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덩치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머리였고 걸음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형체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느꼈는데 시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 동안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인식한 거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명은 일정했고 공기의 흐름만 낯설었습니다. 아까 흔들렸던 공기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복도 전체가 미세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덩치가 있었고 대머리였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딘가 높은 시점에서 내려다본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식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 말이죠. 직업적으로는 그럴 때 확인부터 합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죠. 복도에 조명 스위치를 켜고 좌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CCTV가 있는 위치와 각도도 떠올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살짝 밀어보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어요. 절차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본 걸까 아니면 인식한 걸까? 생각해보니 제 눈높이에서 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내 시선이 아닌 다른 각도. 마치 천장 모서리 근처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화면 같았죠. 쿼터뷰라고 부르면 가장 가까운 느낌이랄까? 누군가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 장면은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시선으로 포착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인식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고 그 형태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확함이 있었어요. 덩치의 윤곽, 반사되는 머리, 걸음의 간격까지도 이상할 만큼 뚜렷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에 남은 무언가가 제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 같았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제 쪽으로 포개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는 크지 않았고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받아보니 상조회 쪽이었습니다. 김대리, 고인 한 분 들어갑니다. 준비해주세요. 짧고 익숙한 통보였죠.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기록지를 정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약간 무겁게 느껴졌고 문이 한번 열리고 닫히는 동안 공간의 밀도가 달라졌어요. 곧 고인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있었고 대머리였고 걸음 대신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인식과 눈앞의 현실이 겹쳤습니다. 크게 놀라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겹침은 짧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조금 전 인식 속에서 지나갔던 형체의 윤곽과 지금 눈앞의 시신이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감상을 비워두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류는 평소와 같은 순서로 정리했고 장례식장의 온도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마무리 후 조명을 낮추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약한 전기감 같은 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새벽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천장 조명은 일정했고 복도는 제 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미약한 정기적 감각이 호흡과 겹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눈으로 본 장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유난히 또렷합니다. 본 것이 아니라 인식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라지는 도중의 흔적이 잠깐 제 쪽으로 포개졌던 셈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 귀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둘 사이 어딘가를 택합니다. 죽음 직전의 정기적 패턴이 공간 어딘가에 남고 조건이 맞을 때 아주 잠깐 감지되는 잔상, 그리고 곧 흩어지는 현상이라고요. 그 정의가 제게는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사이에서 매일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날 지나갔던 그 형체는 제게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짧았고 정확했고 오래 남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잔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겨진 흔적이 제가 있던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갔던 걸까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대전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웃들은 익숙했고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어요. 그 시절 저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입시학원에서 새벽 2시 무렵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지금 돌아보면 꽤 벅찼던 때였네요. 아파트 입구에는 수희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늦게 드나드는 학생들을 자주 보셔서인지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죠. 저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료수를 하나 사서 건네곤 했습니다. 아저씨는 늘 웃으며 안부를 물어주셨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셨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시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도착할 무렵이면 순찰을 미리 마치고 경비실 불을 켜둔 채 계시곤 했습니다. 그 불빛을 볼 때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겼고 단지로 들어오는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어요. 하늘은 흐렸고 가로등은 탁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경비실을 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창에는 순찰 중이라고 적힌 푯말이 걸려 있었죠. 그 시간에 그 표지가 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발을 재촉해 공동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어야 했는데 그날은 반쯤 열린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쪽 조명은 꺼져 있었고 로비는 어둑했어요.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자 14층 표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을 더 지켜봐도 층수는 그대로였고 내부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시간에 다른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버튼을 다시 눌러봤지만 반응은 같았어요. 저는 결국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냄새가 뚜렷했고 형광등 몇 개는 꺼져 있었죠. 먼지가 쌓인 계단을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올랐습니다. 8층, 9층, 10층을 지나며 숨이 찼습니다. 그때까진 단순 고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1층쯤 올라섰을 때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간격은 일정했고 짧은 벌컹 뒤에 문이 스치는 듯한 스윽이 이어졌죠. 저는 계단참에서 잠깐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층, 13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방향은 엘리베이터 쪽이 분명했어요. 아래에서는 흐릿했지만 위로 갈수록 명확해졌습니다. 14층 앞 계단참에 이르자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와 저 사이에는 비상구 문 하나뿐이었죠. 바로 그 문 너머에서 벌컹, 쓱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보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반복해 열고 닫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각에 그럴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여는 건 그때 제게 쉽지 않았죠. 저는 숨을 고르고 15층을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와도 아래층에서 들리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는 중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계단을 올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전 그 소리가 계속 떠올랐죠. 귀에 닿는 듯 말 듯 벌컹, 슥이 아주 작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해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깼습니다. 복도 쪽 웅성거림이 들렸고 방향은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저희는 외투를 걸치고 급히 나갔습니다. 14층 복도에는 이미 몇몇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죠. 바닥엔 경비실에서 보던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히려다 아저씨의 목에 닿아 다시 열렸습니다. 그 동작이 반복될 때마다 벌컹, 스윽 하고 소리가 났죠. 제가 계단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전원을 내리고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희 아저씨야. 잠시 뒤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고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전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머릿속 소리를 지우려 애썼죠. 이제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과 감식 인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계적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고 새벽 2시경 14층 정지 기록만 남았어요.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추정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당시 복도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다 그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셨죠. 반쯤 열린 문 안쪽에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고 그 양다리를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형체가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고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바로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경찰은 주변을 더 살폈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특별한 지문이나 발자국은 확인되지 않았죠. CCTV는 해당 구간이 사각지대였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는 점검을 마치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문만 붙였고 밤에는 혼자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일을 계기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생활은 안정됐지만 밤이 깊으면 가끔 그 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문득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벌컹, 슥. 그 간격과 울림이 그날과 같았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예전 단지에 남아있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14층에서 추락으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은
오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와 계단, 형광등 아래의 냄새가 또렷이 떠올랐죠. 지금도 늦은 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한 번쯤 멈칫하게 됩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일은 아직 마음 한쪽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포병부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포병은 다른 전투부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포대기라는 근무를 서곤 했어요. 언제든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좌표와 각도를 미리 맞춰둔 채 대기하는 임무였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근무 같지만 긴장감은 늘 이어졌습니다. 그 시절 제가 근무하던 곳은 오래된 포대였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포신 주변엔 기름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포대에는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조준선이 가끔씩 틀어진다거나 포신 각도가 혼자 바뀐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노후화 탓이라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포대에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날 밤 근무를 나간 사람은 저와 후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막 일병이 된 조용한 아이였어요.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하늘에는 작은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포대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숨이 턱 막히곤 했죠. 그래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포가 있는 이상 그곳엔 누군가가 항상 남아있어야 했거든요. 저는 근무를 준비하며 후임에게 겁먹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던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시킨 일은 묵묵히 해내는 그런 병사였죠.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눈이 서서히 쌓이던 새벽, 저는 후임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타오라고 했습니다. 휴게용 컨테이너가 포대 옆에 있었고 안에는 낡은 전기난로와 커피포트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후임이 휴게실로 간 지 5분가량 지났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포대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바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분쯤 지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컨테이너까지는 걸어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혹시 넘어졌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포대를 비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눈발은 사선으로 흩날렸고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따라 휴게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소리가 눈 위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 건 분명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컨테이너 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후임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조금 더 세게 흔들자 그때였습니다. 후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물러서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눈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살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당직 사관에게 후임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보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의무병과 간부가 함께 도착했을 때 저는 컨테이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후임은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무병이 맥박을 확인했지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외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깊이 잠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후임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포대 쪽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상현상 보고서를 작성했죠. 저는 그때도 귀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임이 잠시 기절한 거라고만 말했어요. 그 일은 그날 새벽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이 되어 후임은 의무실에서 눈을 떴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꺼내려던 것까지만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휴게용 컨테이너는 철거됐습니다. 포대에 있던 장비들도 전부 교체됐어요. 누구도 그 일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실신으로 기록됐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가끔 떠오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 자세, 식어있던 커피잔, 그리고 그 낮고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 얘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 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보면 그 목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원룸 가격이 다른 데는 30이었는데 여기는 21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이라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방 구조도 괜찮았고 벽지도 새로 도배돼 있었죠.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없었네요. 3년 동안은 별일 없었습니다. 가끔 가위에 눌릴 때가 있었지만 그 정도였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밤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거나 식기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한 뒤부터 이상했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주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관리 좀 하라길래 혼자 산다고 했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통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등을 하늘로 한 채 누워 잠들었는데 몸이 굳었어요. 가위였죠.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남자아이는 눈웃음을 짓는 얼굴이 떠올랐고 여자아이는 그 옆에서 따라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형체가 보였어요. 시야 끝에서 그림자처럼 번진 윤곽이 움직였죠. 핏기가 없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을 움직여 겨우 몸을 풀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음날 부모님께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와 아이들 웃음까지 전부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무당이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무당은 향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초도 켠 적 없었고 향도 피운 적이 없었죠. 무당은 냄새를 따라 세탁실 쪽으로 갔습니다. 세탁기 뒤를 보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조심히 세탁기를 밀자 벽 모서리에 누런 종이 2장이 붙어 있었죠.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부적이었습니다. 무당은 건물 복도 아래쪽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밑에 물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늘 젖어있던 그 복도 끝에서 그 귀신이 방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죠. 지금은 부적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당은 다른 부적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머지 한 장의 부적은 사람의 기운을 눌러놓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그 부적으로 털을 비틀어 놓아서 사람이 살면 잠시 버틸 수 있지만 방이 비면 귀신의 기운이 터져버린다고 했죠. 무당은 오늘 밤 같이 있겠다고 했어요. 귀신이 노할 거라며 칼을 베개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무당은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순간 몸이 다시 굳었습니다. 가위였어요. 숨이 막혔고 손끝도 움직이지 않았죠.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짧은 기도 같았죠. 무당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의 부적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바람은 없었는데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죠. 그때 침대 아래쪽에서 기척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귀 안쪽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고 무당은 숨을 고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곧 몸이 풀렸습니다. 상체를 일으켰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당은 여전히 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이 방은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짐만 챙겼어요. 필요한 것만 가방에 넣고 바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안쪽에서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짧게 슉 하는 소리가 들렸죠.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대로 새벽거리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집주인에게 연락했어요. 급히 방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말했죠. 오래 버티셨네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며칠 뒤 짐을 옮겼고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불을 끄면 그 집 냄새가 생각나요. 새벽에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오래 버틴 건 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었을까요?
아휴, 끝났다. 고생하셨어요.